예, 이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표현과 이해 중에 4강은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운문을 쓸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주 요거를 모르면은 뭐 시를 정말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깊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를 꼭 적용을 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정시조의 장르적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동일화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축성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서정시조의 장르적 특성입니다. 이 첫 번째 동일화의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화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서정시조의 첫 번째 특성 중에 동일화의 원리라는 거는 자와 세계의 동일성에 있어요. 즉 동일성이란 자와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를 추구한다. 예, 그래서 A는 B, B는 A 이렇게 해서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 같이 A 이꼬르 B 또 B 이꼬르 A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투사라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투사라고 그러고요. 동화라는 거는 나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와 그 어떤 시의 대상, 그것이 나와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상간물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동일화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해서 시를 쓴 좋은 시조를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강연덕의 폐광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텅 빈 어머니 몸 구분등 저 등허리, 지금은 저녁해 내려 꽃잎을 닫는 시간, 바람이 향기를 거두기 위해 바쁘게 오가는 시간, 세상에 눈부신 것들 모두 다 쏟아내고 비어서 접혀있는 골반, 잊혀진 중심, 내 몸도 조금씩 비어간다. 거기에 겹쳐지겠다. 예, 아주 이 폐광 이렇게 써놓고 내용은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것을 형상화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화의 원리라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폐광과 어머니가 겹쳐진, 동일화되었다는 뜻이에요. 폐광은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곧 폐광입니다. 요런 것이 바로 동일화의 원리라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텅 빈 어머니의 몸 구분등 저 허리, 이 폐광과 어머니의 공통점이 구분등이죠. 이 정말 폐광촌에 가보면은, 그 고안의 폐광촌에를 가보면은 지금은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일반인도 이제 그 폐광에서 이제 그 탄광을 캐는 인부들이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고 느끼라고 그거를 관광 상품을 해놔서 저도 거길 가봤는데, 들어가다 보면 진짜 구불구불 막 굽었어요. 거기를 이제 석탄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그 탄을 캔 그 흔적들이 있는데 구불구불 굴속 같죠. 그런데 그 어머니 등허리와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폐광을 그 어머니로다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저녁해 내려 꽃잎을 닫는 시간. 지금은 저녁해 내려 꽃잎을 닫는 시간. 이게 뭐겠어요? 사람의 인생이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있고 점심이 있으면 저녁이 있죠. 즉 나이가 먹었다는 뜻이죠. 꽃잎을 닫는 시간이란 뭐겠어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폐경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끌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에다 곧대 놓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50이 다 돼서 뭐 이제 못도 이제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다라면은 그거는 시가 아니죠. 이렇게 참 시적인 표현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죠. 예, 지금은 저녁에 내려 꽃잎을 닫는 시간 요렇게 몇 자 안 되는 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바람이 향기를 거두기 위해 바쁘게 오가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발발 그려야 되고 온갖 풍상을 다 이렇게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바람이 그런 모든 그 향기를 다 걷어갔어요. 젊어서는 참 그 이쁘고 곱던 어머니의 그런 어떤 좀 꽃처럼 이뻤던 그 어머니가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정말 풍파같이 걷어갔죠. 예. 세상에 눈부신 것들 모두 다 쏟아내고 비어서 접혀 있는 골반, 잊혀진 중심, 골반이 접혀 있어요. 꾸부정해요, 이제는. 그래갖고 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꾸부정하고 삐딱하고 참 걸음걸이도 늙어지면 이상해지죠. 예. 그리고 내 몸도 조금씩 비어간다. 거기에 겹쳐지겠다. 그 어머니를 보아하니 아이고 나이 먹는 거 장사 없죠. 청춘이라고 맨날 청춘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에다 내 몸도 조금씩 비어가요. 거기에 겹쳐지겠다. 이렇게 그 폐강이라는 어떤 상간물에다가 자기의 어머니와 나를 싹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즉 어머니와 나는 폐강, 이꼬르 폐강 이렇게 되죠. 폐강 이꼬르 어머니와 나. 이런 게 이제 바로 동일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서정 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이렇게 동일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순간성이 있다 그랬죠. 순간성은 바로 현재성. 서정시는 또 순간적인 장르예요. 산문은 이렇게 축적의 원리를 따르지만은 이 시나 시조는 그 순간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옛적 얘기를 끌어와도 현재의 지금 무엇과 오늘 여기로 더 실제로 재현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그 이조 시대 얘기를 이조 시대가 아니라 조선 시대, 조선 왕조 시대 얘기를 해나고 그것만 디락딱 그 얘기만 하고 현재의 그 무엇과 실제를 재현을 안 해놓으면은 옛날 얘기 정보 전달밖에 하는 게 안 되죠. 그냥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놓은 거밖에 안 돼요. 올바른 이 시가 되려면은 오늘 여기로 이제 재현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엄사지 쩌렁 울린 나홍선사 말씀 따라 누군 그림자 끌고 내려오는 가을 산빛 벽오동 크나큰 잎이 물들어가는 저곳에 당초문 도드라진 조선 왕조 청동 금탁 긴 침묵 깨고 우는 소리 천축에 가 이르렀다. 둥글게 무나지 않게 되돌아오는 산배아리. 이게 조선시대에 그 화엄사지를 이 작가가 이제 가서 화엄사지에서 그 아마 이제 그 청동 금탁을 보고 이제 써내려 간 건데 첫 줄에 화엄사지 쩌렁 울린 나홍선사 그 말씀, 나홍선사 말씀 많죠. 그 뭐 창공은 나를 보라, 나를 보고 맑게 살라 이르고 뭐 바람은 나를 보고 뭐 매이지 말고 살라 하라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좋은 말씀들이 전해 내려오죠. 그런 말씀이 아마 거기에 이제 뭐 적혀 있다든지 이제 그런 흔적을 봤나 봐요. 그런 말씀을 가을 산빛이
그 오래된 그림자를 끌고 그 벽오동 크나큰 잎이 물들어가는 저곳 거기에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무슨 뭐 가을 산빛 뭐 가을인데 이제 거기 가니까 나홍선사에 이런 말씀이 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시적인 맛이 전혀 떨어지는 거죠. 그건 시가 아닌 거죠. 그냥 설명에 불과하죠. 근데 이렇게 시적인 감각으로 아주 잘 표현해냈어요. 당초문 도드라진 조선 왕조 청동 금탁. 이제 그 어떤 시의 제재가 된 거를 딱 거기다 끌어놨어요. 당초문으로 됐어요. 이렇게 도드라진 청동 금탁이 있는데 긴 침묵 깨고 우는 소리 천추계가 이르렀다. 그 옛날 조선시대니까는 이제 그 청동 금탁이 긴 침묵을 깨고 그 울리는 소리가 천추계가 이르렀다. 천축은 아주 뭐를 뜻하냐면은 높고 아주 넓은 강활한 그거를 의미를 해요. 하늘 끝에서 끝을 얘기하니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또 인도의 뭐 옛 이름이 또 천축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주 정말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넓고 강활한 이제 이런 거를 뜻해요. 거기에가 그 정말 그 울림 소리가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그냥 메아리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메아리냐. 둥글게 모나지 않게 되돌아오는 메아리라고 산메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자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 메시지죠. 그거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요. 사방 가시돋친 말에다 사방 뭐 유리 깨지는 소리 칼로 찌르는 소리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갑니까. 아주 상처받는 시대예요. 서로 이제 먹고 살다 보니 모두 헐뜯고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꼭 집어가지고 좀 둥글게 모나지 않게 살아달라 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청동 금탁이 띵 하고 이제 울리는 그런 소리에서 그 나홍선사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둥글게 모나지 않게 파란 하늘처럼 맑게 살고 누구한테 이렇게 정말 가시돋친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 하는 거를 그 청동금탁을 그 어떤 그 동이라 해서 이제 그 청동금탁이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딱 던져준 것이죠. 참 부드럽게 잘 썼어요. 이분은 이제 그 농민신문에 그 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해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참 글을 잘 써요. 아주 이렇게 그 어떤 그 구호처럼 외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둥글게 살자라는 뭐 이런 말도 둥글게 삽시다. 그러면 뭐 누구 가리켜 들어 이렇게 되지만은 이 청동금탁의 그 어떤 울림소리나 나홍선사의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빗대서 그분들의 어떤 그 정말 성현의 그 정말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산메아리로 이제 들려오죠. 이게 조선 왕조의 그 어떤 그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의 그 어떤 문제 이런 사회의 그런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말을 실제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순간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성을 이렇게 이제 아우러야 되죠. 시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때 시조할 때 때시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앞에 이렇게 날일자 변에다가 이렇게 때시자를 쓴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주 그 지금 현재 이런 거를 당대를 대표하는 그 당대를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런 시를 쓴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자유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얘기만 쭉 늘어놓으면 그건 옛날 얘기지 시가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엔 이제 압축성. 압축성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아요. 단지 인상적인 그 어떤 한 부분만 그려내는 것이죠. 산문은 이제 축척의 원리를 따른 데지만은 이제 운문은 그 어떤 그 압축성, 뭐 압축성 뭐 시 뭐 자유시 다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길이로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또 아주 잘 압축성을 잘 활용을 해서 쓴 또 시조를 또 감상하겠습니다. 철아,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니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예, 이 팽이를 우리가 요 그 서정시 특성 중에서 제일 그 앞번에 그 동일화의 원리를 공부했죠. 이 팽이 속에 이 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유골이 장이가 팽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철아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팽이를 돌아갈 때 이렇게 팽이채로 탁탁 치면은 팽이가 그냥 돌아가죠. 그거를 자기가 팽이가 돼서 이제 매를 맞는 것처럼 철아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철아 이랬어요.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저 내가 정의롭게 산 죄밖에 없다. 이래가면서 나는 꼿꼿이 서서 두고 봐라.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봐라. 내가 얼마나 향기로운 이제 어떤 그 꽃처럼 이렇게 피어내기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너희들 보여주겠다. 두고 봐라. 이런 결의가 있어.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니 이렇게 해놓고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팽이가 막 돌 때는 움직이질 않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것 같고 그 무지개가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보이는 어떤 그 무지개가 이렇게 뜨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참 팽이가 돌아갈 적에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막 돌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얼마나 매를 맞고 그랬으면은 무수한 그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이렇게 팽이가 잘 돌아가는 거를 자기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무수한 고통을 겪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얻어내는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팽이가 꽃처럼 이렇게 무지개처럼 보이듯이 이제 자기도 어떤 그 성취 잘 이제 그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 끄트머리 그 유종의 미를 걷어낸 어떤 이제 그래서 꽃을 삶의 꽃을 피워낸 이런 것을 이렇게 형상화를 했죠.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냥 짧은 시에 그거에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정말 깨끗한 그런 인생 올곧게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냈다라는 이제 그런 결의가 찬 그런 시조를 여러분이 감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정시를 쓸 때 이제 동일화의 원리를 이제 꼭 같이 이렇게 자아와 내가 하나,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훈련과 또 순간성 이렇게 그 현재형 또 그 아주 압축하는 거, 요런 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또 그거를 어떤 글씨로다가 어떤 그 단어로다 묘사를 할까? 요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또 다 해야 되는데, 묘사를 어떻게 하고 진술은 뭐고 이제 요런 거를 공부합니다. 첫째, 이제 묘사는 어떻게 하냐? 묘사는 마치 그림을 보듯 아름답고 산뜻하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요. 즉, 시각적.
그 감각적 언어를 그 회화적인 그 수사법으로 명료화 시켜갖고 이 독자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묘사를 할 때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해요. 그러나 보이는 그대로 스케치하면은 그냥 액자 속 그림이 돼버려요. 그냥 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림이 돼. 그러기 때문에 그냥 특정 부위를 크게 부각시키거나 강한 색깔로다가 나타내듯 또 아주 작거나 큰 골격만 가지고 그거를 탁 어필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묘사를 해야 살아있는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액자처럼 가만히 있는 걸로 그려놓으면은 또 살아있는 글이 안 돼요. 살아있듯이 움직여줘야만이 또 그 묘사의 어떤 그런 그 묘미를 우리가 잘 또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런 그 큰 골격, 작은 골격을 어필해서 감각적인 묘사를 표현해낸 작품 하나를 또 감상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도 만취인가 갈밭길이 술렁인다. 높을 대로 높은 하늘 저도 잠시 취하는지 흰 구름 몇 송이 뜯어 제멋대로 널어놨다. 참 아주 재밌어요. 짧고도 재밌는데 또 어떻게 바람이 만취해요? 바람이 어떻게 술을 먹나요? 참 불가능하죠. 참 시인들이란 참 괴짜들입니다. 그냥 뭐 바람이 취한다고 그러고 술도 먹는다 그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갈밭길을 걷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바람에 갈잎이 휘날린다 흩날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누구는 못해요. 100번 1000번 듣던 얘기죠. 그리고 그 나무에 그 밥인 뭐 그런 표현이죠. 누군 바람이 갈 때가 바람에 흩날린다. 얼마나 많이 들어온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갈 때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딱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어떤 요런 걸로다가 그 어필을 해놨어요. 예, 요게 바로 기술이죠. 살아 움직이고 이렇게 정말 정말 활성화된 이런 이제 그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을 대로 높은 하늘, 가을 하늘 높죠. 이거는 아주 우리가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거를 읽어보면은 그 평범한 말을 또 받쳐줘요. 저도 잠시 취하는지. 아니 바람만 취하는 줄 알았더니 또 가을 하늘이 또 높은 하늘도 취한다네. 참 난 가을 하늘이 뭐 취한다 소린 참 처음 들어봤어요. 요게 바로 창작이라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쓴다는 것. 그래서 갈밭길이 이렇게 만취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또 하늘도 취했는지 흰 구름 몇 송이 뜯어 제멋대로 널어놨대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 보면 막 제멋대로 갈짓자 걸음을 안 걷나 뭐 제멋대로 그냥 휘졌죠.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형상해 놓을 줄을 알았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그 어떤 표현해내는 그 묘사하는 기술이죠. 그 수사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술 취한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또 이제 평범하게 말할 때는 그냥 높은 하늘에 뭐 구름이 있구나 뭐 이렇게 뭐 새털 구름이 있구나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누구는 못해요.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바람도 취하고 하늘도 취해서 그냥 흰 구름 몇 송이를 제멋대로 뜯어서 그냥 널어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아주 기발한 발상이지요. 예, 참 요게 바로 묘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진술이 나와야죠. 진술은 언어를 깊이 있는 사고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화자 스스로 대상이 되어 반성하고 또 회고하고 기원하는 형태로
그 내적 자각의 성격을 가져요. 이때 이제 자칫 넋두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로 다 풀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또 넋두리가 되는 시가 되면 안 돼요.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 초보자들은 넋두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을이 오니 쓸쓸해진다, 뭐 눈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그게 물론 시는 시죠. 그것도 시는 뭐다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가 오류라고 이제 그 선현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게 시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재미가 없는 시가 되죠. 그냥 아주 식상해지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넋두리가 되는 시를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요 넋두리가 아닌 아주 진술로서 잘 쓰여진 그 시조를 또 한편 읽어보겠습니다. 차오른 맑은 향기 쉴 새 없이 퍼내어서 빈 자의 줄인 가슴 넘치도록 채워주고 먼 길을 떠나는 성자 온몸이 향기였다. 지천명 들어서도 콩할 만한 향기 없어 한 줌 향기조차 남에게 주지 못한 나는 지천에 흐드러지게 핀 잡초도 못되었거니 비울 것 다 비워서 더 비울 것 없는 날 오두막에 홀로 앉아 향랑이 되고 싶다. 천년쯤 향기가 피고 천년쯤 눈 내리고 요렇게 썼어요. 여기에 저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두째 수에 지천명 들어서도 콩알만한 콩알만하 요렇게 나왔는데 그 오타입니다. 콩알만한 향랑이 없어 이겁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말로 그냥 이미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한 거니까는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향랑 아시죠? 이렇게 가게 가면 그 향주머니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쓴 건데 그걸 보니 막 향기가 그냥 풍겨요. 그런데 그 향기, 그 향랑이 먼 길을 떠나는 성자였고 온몸이 향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에 떠난 성자, 즉 석가모니나 예수를 뜻하죠. 그분들이 이제 4대 성인 안에 드는 성자죠. 그분들은 그 2000여 년 전에 이미 태어난 분들인데 그 말씀이라든가 모든 행적이 정말 향기로우니까 지금 오는 날까지도 얼마나 그 향기를 바래요. 그 모든 이 사람들의 저기를 가르침을 주고 그 향기를 향기롭게 살라는 그런 어떤 이런 거를 손수 자기들이 실행을 해온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성자에다가 이분이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째 수에 와서 지청명 들어서도 콩할 만한 향랑이 없어. 자신의 어떤 자아 성찰이죠. 50줄에 들어서도 그냥 저 혼자 먹고 살기 바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베풀지도 모르고 아등바등 살아온 거를 이렇게 좀 반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한 줌 향기조차 남에게 주지 못했어요. 향기롭게 살지 못한 자신을 비판하고 이제 그 어떤 자아 성찰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지천에 흐드러지게 핀 잡초도 못 됐어.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잡초도 향기가 있어요. 제가 잡초에 대한 이제 요즘 글을 쓰다가 세밀하게 관찰을 해봤더니 잡초가 꽃보다 더 향기로운 것도 아주 수두룩하더라고요. 사실은 잡초도 꽃이랍니다. 그런데 지천에 흐드러지게 핀 잡초무한도 못했거니 이제 못되었다고. 어쨌든 이제 자기는 잡초만도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기 이제 않겠다 하는 결의가 3수째 나와요. 어떻게 이제 결의를 했냐? 비울 것 다 비워서 더 비울 것 없는 날 자기도 이제 다 비우겠다는 거죠.
오두막에 홀로 앉아 향랑이 되고 싶다. 참 그렇게 향랑이 되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오두막에 홀로 앉아 향랑이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향랑이 돼야지. 안 그래요? 아, 이건 조금 요 셋째 수에 내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예, 오두막에 있으면은 뭐 저 혼자 좋은가 뭐 그잖아. 남한테 이렇게 베풀려면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천년쯤 향기가 피고 천년쯤 눈 내리고. 아, 참 포부가 커요. 그냥 이 성자들처럼 천년을 두고 이제 자기가 향기를 바라고 싶다. 아주 이렇게 아주 역시 남자가 돼서 배포가 크네요. 나는 여자라서 그러는지 그냥 뭐 자그마한 뭐 풀꽃이라도 향기로운 풀꽃 하나라도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향기 한 좀 날리고 싶다 뭐 이제 요렇게 썼을 텐데 이분은 역시 남자가 돼서 배포가 커요. 이렇게 그냥 천년쯤 그냥 지나서까지도 향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진술적으로다가 표현한 아주 잘된 시절을 또 한번 감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묘사하고 진술하고 같이 쓰는 또 수사법이 있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묘사하고 진술이 잘 어울린 표현을 말하는데 그 형상화의 아름다움과 그 어떤 철학적인 깊은 사고의 감동을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진술과 묘사 중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어떤 것이 나중 나오냐는 상관이 없어요. 구와 구 사이에 또는 장과 장 사이에서도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상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좀 외람되지만 제 시입니다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상하겠습니다. 둑방길 폐수장에 갈증 푸는 물오리 때 땀내 저른 울음들이 갈대숲에 풀어지고 온몸을 구부락 펴락 낚시질이 한창이다. 둥둥 뜨는 물문에 갈퀴질도 숨 가쁜 듯 푸드득 나락을 박차 공중에 날개를 털면 녹이 쓴 펜스에 몇 꽃들 분홍 나팔을 분다. 누군들 구정물에 젖어본 적 없을까? 삶이란 수심에 비친 그림자에 닿고 싶은 거. 그 속에 파란 하늘을 통째로 낚는 저것 봐. 예. 요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저희 집이 이제 그 교학강 그 근처에 가면 그 폐수장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산책을 하려 이제 그쪽으로 나가다 폐수장을 보니까는 폐수장이 아주 더러운 물을 이렇게 가둬놓은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이렇게 잔잔할 적에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정말 가을 하늘처럼 파란 날에는 그 구정물 속에 비친 하늘이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맑은 물처럼 보이지, 물론 이제 그 가을물이 거울처럼 비춰지니까 파랗게 보였겠지만 사실은 구정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을 흐린 물 속 하늘도 파랗다 이러면 독자가 아니 흐린 물 속 하늘이 뭐 무슨 뭐 흐렸지 왜 파랗까 그러고 호기심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글을 어떻게 썼을까 이제 제목을 보고 이제 제목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호기심에서 또 독자를 끌어오는 거죠. 예. 이제 둑방길 폐수장에 갈증을 푸는 물오리 때를 이제 보는 대로 그대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땀내 저른 울음들이 갈대숲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요거는 간접적으로 땀내 저른 울음이 뭐냐. 벌써 요 8글자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막
그 정말 땀 흘리는 어떤 이런 게 다음에 나오겠다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차츰차츰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거를 탁 제시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 물오리 떼가 지들이 뭐 먹이 찾으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지 뭐 무슨 뭐 땀내가 왜 저러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오리 떼가 먹이를 찾아 그렇게 털부덩 되는 것과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땀을 흘리는 것과 또 동일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일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온몸을 구부락 펴락 낚시질이 한창이에요. 뭐 요거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이고 둥둥 뜨는 물문에 갈퀴질도 숨가쁜 듯 우리가 백조나 오리가 이렇게 뜰 때는 굉장히 한가로워 보이지만은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 물속에서 물갈퀴를 그냥 뭐 수십 수백 번을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뜬답니다. 예, 우리 보기는 평화롭지만은요. 예, 그렇듯이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푸드득 나락을 박자 공중의 날개를 털면 아이고 나는 오리가 뜨는 줄만 알았는데 또 날라요 공중으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공중에 탁 날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제가 묘사를 해요. 푸드득 나락을 박자 공중에 날개를 털면 녹이 쓴 펜스의 몇 꽃들이 분홍 나팔을 불어요. 탁 아주 그 장면이 그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 이제 그 폐수장 곁에 연두색 그 철펜스로 탁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이제 뭐 맥꽃 뭐 무슨 망초꽃 이런 게 막 펴 있어요. 그런데 그 분홍 나팔꽃이 막 그 나락을 박차고 공중에 떠올라오니까는 그냥 빵빠레를 부른 것 같아요. 무슨 맥꽃이 폈지 나팔을 불겠어요. 그러니까 맥꽃이 나팔꽃처럼 생겼으니까 나팔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예, 이게 혼연일치가 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려지죠. 그 폐수장 가장살에 나팔꽃이 막 퍼져 있고 오리떼가 뭐 날랐다가 떴다가 뭐 확 꼬꾸라지고 뭐 이런 게 다 보여지죠. 이게 바로 묘사예요. 회화적인 표현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요. 예, 거기에서 우리의 사람 살이와 같이 결부를 시켰죠. 그 오리떼가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털부덩대고 그러는 거를 우리의 사람 살이하고 이렇게 딱 결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누군들 구정물에 젖어본 적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식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아주 맑은 물에서 뭐 놀기만 했겠어요? 나무꾼을 밑에서 쉬기만 했겠어요? 구정물에서 그냥 털부덩대고 그야말로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라는 구정물에서 아등바등 천지사방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정말 땀을 흘리고 애를 쓰죠. 요거를 이제 진술을 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다 말면은 안 되죠.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 말면 거 재미없어 누가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이란 이제 그 수심에 비친 그 파란 하늘에 그 그림에 닿고 싶은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꿈이나 희망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지요, 제가. 그래서 그 삶이란 그 속에 파란 하늘을 통째로 낚는 저거 보라는 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안고 살아가자라는 메시지가 품겨 있어요. 담겨 있죠. 여기에는 이제 좀 또 제 자랑 같아서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PR 신데인데 좀 자기가 좀 잘난 척을 해야 좀 누가 알아주죠. 아유, 그러니까 자랑 같지만 또 요걸 요렇게 했죠. 요건 이제 경기대 교수님이 이제 이지엽 교수가 제 글을 평론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대로
옮겨서 그분이 쓴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오리 때의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면서 이를 통해 생애 성찰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품이다. 첫 수에서는 물오리 때의 등장과 시의 배경이, 둘째 수에서는 물오리 때의 논의는 모습이, 셋째 수에서는 이 모습들이 주는 의미와 삶에 대한 해석, 곧 진술적 표현이 기술되고 있다. 묘사에서 진술로 이어지는 시적 구성이 탄탄하게 잘 짜여 있음이 주목된다. 우선 묘사에 주목하여 보면 물오리 떼가 논이는 모습을 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데 물갈퀴질하는 동작을 보다 구체화하여 둥둥 뜨는 숨가쁜 푸드득 나락을 박차 등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연결하면서 이것들로 하여 펜스에 몇 곳들 분홍 나팔을 분다고 묘사함으로써 주변의 사물들이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풍경을 연출한다. 그리고 정작 시인이 의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삽입한다. 바로 진술적 표현인데 모두가 다 구정물 속에 살아가지만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그 구정물 속에 비친 파란 하늘이 아니냐는 것이다. 예, 이상 이제 교수님의 평론 해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또 4강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